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자,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개인 비위 행위 서너 개가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 건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권익위가 지난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그의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 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 그 과정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이 드러난 겁니다. 전 위원장은 반발하고 있고요. 권익위도 위원장의 정상 업무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의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조선일보 하나 더 보시죠. 자, 윤 대통령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어제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에 반발하면서 헌정사의 유례가 없는 시정연설 보이콧을 강행했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행태에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도 민생 파탄의 책임은 결국 야당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에게 전달된 돈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두 사람이 받아 챙긴 1억 5천만 원은 대장동 분양대행사에서 나왔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당시 시의원 재선을 준비하던 중이었고 정 실장은 이재명 캠프에서 이 대표의 재선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 곳이 아닌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시죠. 어제 이건희 회장의 2주기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사장단 등 300명이 참석했는데 조만간 회장 승진이 유력하다는 이재용 부회장은 별도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자, 수요일 소통방송 광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수요일 소통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 24일 국감장에서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심야 술자리 의혹의 여진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자 국회를 방문한 한 장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어제 오후에 국감에는 들어오지도 못했죠. 김의겸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 해도 되는 면허증이나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담동이라는 데 10년 내에 기억해보니까 가본 적이 없어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아무 일 없이 대충 넘어가 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라고 한동훈 장관은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한 장관이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 최동희 변호사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의겸 의원이 협업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일단 민형사상의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법적인 용어로는 거의 관용구 같은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허위 사실에 근거를 하고 있고 본인의 명예를 실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명예훼손과 관련되어서 형사상 그리고 이런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건데 그거에서의 근거는 이 사실이 허위 사실인 것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것은 허위 사실이다.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동훈 장관과 술을 못 마시고 제로 콜라만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부적절한 술자리 같은 게 있으면 바로바로 나와버리고 뭐 그런 걸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3시까지 가가지고 윤도현 밴드의 노래 그러니까 그 국감장에서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무슨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까? 그러더니 윤도현 밴드라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는 이분의 그 음악적 취향과도 안 맞는 것 같고. 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난 24일 국감장에서도 밝혔습니다. 자신은 술을 전혀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술 대신 뭐 탄산 음료수를 마신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최영 의원님 맞습니까? 그렇죠. 아니 본인이 주변에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네. 뭐 무슨 콜라 뭐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거를 주로 마신다고 하고 그건 이제 뭐 검찰의 술 문화라는 건 뭐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한동훈 장관은 이제 검사장까지 올라가는 동안 중간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결국 인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한 장관, 한 검사는 술을 못 먹으니까 뭐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끼리 술 먹고 뭐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술 못 먹는다는 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 전화 통화라는 그 첼리스트가 남자친구하고 전화 통화했다는 내용에 보면 한동훈 장관 술 먹었느냐? 그래서 술 먹고 왔던데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부터 해서 이게 뭔가 이제 사실관계에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말 자기가 현장에서 본 대로 남자친구한테 설명한 게 맞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의 대목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더 탐사뿐만 아니고 협업을 했다고 하니까 김의겸 의원이 그러면 검증을 했어야죠. 이 전화 통화 내용, 그 내용이 사실이냐. 통화를 한 건 사실인데 내용이 사실이라는 걸 검증을 하고 적어도 본인이 사실이라고 믿고서 만약에 뭐 방송을 했다든가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면책이 될 수가 있어요. 법원에 가서도. 네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의성이 있다면 국회의원도 국회 내에서 한 발언이라도 면책특권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더 있죠. 김의겸 의원이 술자리를 주관했다라고 지목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장 권한 대행인데요. 이 사람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의혹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청담동, 대통령, 장관, 대형 로펌, 30명의 변호사, 고급바, 여성 첼리스트 이렇게 들으시면 혹시 최순실 300조와 같이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한자를 아는 사실이 없으며 사적으로 대통령님을 만난 사실이 없음을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에 저는 김의겸 의원과 가짜 뉴스의 진원지인 유튜버 더 탐사, 강진구 기자회 3명 등을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따른 명예훼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하늘의 맹세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근거 없는 날조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김의겸 의원이 그 국정감사장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에요. 네. 근데 그게 조금 더 잘 숙성시켜서 확인을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항상 이제 의원님들이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면책특권이라는 어떤 특권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특히나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의혹들이 있어서 그 말하자면 국무위원이나 증인들한테 확인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 보면 경기도에서도 보면 그 김용판 의원 사건이 있을 거예요. 이재명 당시 의원은 아니었고 도지사에게 말하자면 그 어떤 국제마피아파 누구 모 씨가 돈다발 얘기하는 거. 페이스북에 돈다발을 올려놓은 것이 이게 뭐 이재명 의원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다가 7시간 만에 아닌 게 드러나서 망신을 당했죠.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김의겸 의원 자체는 그 의혹이 조금 설 읽다 보니 여러 가지 좀 곤란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처지가 서영주 있을 수 있다. 말씀처럼 이게 네. 좀 설익었다, 그리고 섣불렀다, 아직 확인이 좀 덜 됐다. 아니 꼭 민주당 처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기자로서 취재를 하더라도 네. 완전하게 팩트가 확인된 뒤에 하는 것들이 더 맞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녹취를 듣고 김의겸 의원께서는 이거를 사실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한동훈 장관도 그러시고 지금 이 총재 권한대행분도 뭐 기자회견까지 해서 이렇게까지 일을 키울 문제냐. 한동훈 장관도 그냥 이 부분은 잘못하신 것 같다. 잘 확인해 봐라. 굉장히 좀 불쾌합니다. 정도 수준으로 좀 품위 있게 얘기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고 또 자유총연맹 총재라고 하는 분도 거론이 됐다 하지만 굳이 국회까지 쫓아와서 저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기자회견까지 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그 질의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실제 전혀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걸 거쳐서 지금 나온 질의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이고 몇 번에 걸쳐서 실은 김의겸 의원이 확인되지 않은 좀 낭설 가까운 수준의 이야기를 그 전에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네. 몇 번에 걸쳐서 이제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그 질의 국감의 또 마지막 날 벌어진 질의는 결국 자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 질의의 그 내용도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국감에서 국회의원이 뭔가 질의를 하고 그걸 언론과 협업을 할 때는 사실 뭐 공식 언론사를 중심으로 같이 협업을 하고 자료 소스를 제공을 하더라도 그거에 따른 교차 검증을 하거든요. 네. 만약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적어도 그 통화 당사자의 그 녹취를 그 당사자 그 여성분을 직접 만나기라도 해서 그 내용이 사실인지를 첫 번째 물었어야 될 것 같고 그 장소가 특정이 됐다면 그 장소가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정도는 한번 갔었어야 됐던 것 같고 네네네. 그런데 그런 몇 가지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로 그런 질의를 성급하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 스스로도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중대한 국정문란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중대한 국정문란이 벌어질 수 있는 정도의 문제라면 그렇게 그 스토킹 가해자로 지목된 매체를 함께 협업할 일도 아니었고 신뢰성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그러니까 없을 것 어쨌든 같습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했어야 되고 또 김의겸 의원 본인도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알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게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국감에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는 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안을 가지고 의혹 제기를 통해서 이슈화를 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요. 다 읽지 않았어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제 국정감사에서 온전하게 어떤 정책 질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봤을 때 설령 좀 설 익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한동훈 장관이나 정부에서 좀 어느 정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대답을 하면 되는데 저는 봐서는 어떤 잘잘못을 떠나서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너무나 과하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좀 국민들 눈에는 좀 불편해 보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러저런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근거가 좀 부족했다는 지적도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성민 비서관님, 김의겸 의원은 본인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맞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굴하지 않고 이제 진실을 계속해서 밝혀가겠다라는 네네. 말씀을 해주신 걸 제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질의에 대해서 내용이 뭐 불충분했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한 수용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본인이 질의한 내용이 충분히 국회의원으로서 질의할 만한 내용이었고 네.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한 것은 맞으나 질의하기에 뭐 부족함이 없었던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아무래도 국정감사장에서 그 틀었던 그 녹취록 자체가 아무래도 뭐 여러 상황을 막 담고 있다 보니 네. 김의겸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뭐 얘기가 아예 허황된 얘기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상당히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렇게 논란이 있고 나서 입장을 발표하셔서 추가적으로 진실을 더 밝혀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기에는 사실 국정감사장에서의 이 이슈가 굉장히 많은 파장을 좀 지금 사실 불러오고 있는 것이 네네.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밝히시려던 그 진실이 있으셨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신 후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 보다 확실한 공격의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김의겸 의원이 사회부 기자를 오래 했잖아요. 네.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나중에 재판에 대비하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의혹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혹이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냐는 건 과거 대법원 판례가 있잖아요. 네. 고의성이 있으면 면책특권하고 상관없어요. 고의성이 있다고 본다면. 근데 본인이 사회부 기자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 저런 소송 같은 거 아마 해봤을 거예요. 해보면 저게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검증을 해서 사실이라고 믿고서 보도를 하면 면책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자기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저걸 사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응? 그 내용 뭐 전화 통화한 거 이외에 아무런 예를 들어서 3시간 동안 술자리가 있었는데 네. 그 3시간 동안 술자리라고 지금 주장하는 바에 뭐 사진이 한 장 나온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정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동백아가씨를 부르는 뭐 그게 어디 녹음이 돼 있다든가 네. 뭐 다른 정황 증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그 장소도 몰라요. 네. 그리고 이 첼리스트가 지목한 그 지백화점 뒤에 네. 뭐 조그만 골목에 어쩌고 그래서 거기 가보면 거기는 다 아파트촌이에요. 그렇죠? 없어요 그런 게.
그러면 그런 것들 하나도 확인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계속 확인한 것처럼 그래서 나는 사실을 믿었다. 아마 이런 주장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 논란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 텐데요. 과거 발언 좀 들어보겠습니다. 왜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을 갔을까? 이 그리피스 때문에 갔겠구나라고 짐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 한 달 전쯤에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방문 목적에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건에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는 단지 그런 걸로만 추측하신다면 너무 근거가 박약한 것이고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 한 5, 60페이지짜리 자료인데 한동훈 장관님이 이걸 보았으면 대단히 입맛이 당겼겠다. 우리가 당겼겠다. 저 자료 어렵게 구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저 자료 제가 알기로는 그 인터넷 매체에 그냥 나온 자료입니다. 구글링 하면 나오는 자료예요. 이재정 의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한동훈 장관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윤호중 대표가 생각이 났대요. 아, 한동훈 장관을 만나서 밝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피했어요.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는데 거기를 한동훈 장관이 쫓아와서 손을 탁 내밀면서 꼭 뵙고 싶었습니다. 라고 악수를 청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웃으면서 악수를 해줬는데 딱 보니까 카메라가 뒤에 이미 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영주 대변인과 박성민 비서관께서도 이 자리에 나와서 조금 설익었다, 좀 섣불렀다라는 지적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과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직을 걸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혹이 24일에 한동훈 장관에게 제기를 했을 때 한동훈 장관은 실제로 국감장에서 장관직을 걸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걸 한 번 더 비판하는 입장을 또 김의겸 의원은 내기도 했거든요. 과거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당신 직을 걸라라고 했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미국까지 가서 했던 것은 이건 검찰청법 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거니 하고 싶으면 당신의 직을 걸고 하자. 정면 승부를 하라.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책임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매번 이렇게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합류를 했습니다.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 직을 걸라고 해서 직을 걸었는데 갑자기 왜 직까지 걸고 국감장을 도박장으로 만드느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냅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셨어요? 부메랑이죠, 그러니까. 12일이면 며칠 전 얘기입니다, 사실은. 네. 그때 이제 그 장관직을 걸고 검찰청법 8조 위반 이 문제를 이제 해명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이 이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약간은 좀 흥분한 이유로 보입니다. 네. 저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는 장관직을 걸고 모든 앞으로의 공직 이런 것까지 다 걸 테니까 그 우리 의원님은 뭘 거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저도 그걸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그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은 바로 얼마 전에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한테 자꾸 직을 걸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그대로 대받아 쳐준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걸 가지고 김의겸 의원이 지금 흥분하고 국감장을 도박판 위협, 협박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본인이 12일 날 직을 걸라고 했던 그 요구사항부터 반성하는 게 순서상 맞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김의겸 의원이 원인 제공을 했다 하지만 한나라의 국무위원이요. 직이라는 게 본인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버리고 던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직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국민들을 섬기는 봉사하는 국무위원이 허투루 그런 입에 좀 흥분했다고 해서 직 다 건지겠다. 이건 옳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왜 이 도박판 얘기를 했냐면 아니 국감장에서 의원이 어떤 유혹 제기를 하면 어느 정도 흥분해서 좀 그렇게 툭툭거릴 수는 있지만 내가 다 걸겠다. 그러면은 당신 이게 예를 들어서 그거죠. 의원 당신은 뭘 걸겠냐. 이게 보통 보면 타짜의 고니하고 악이 그 마지막 장면이 있잖아요.
너 속임수 썼으면 내가 뭘 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늘 얘기했듯이 국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이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한동훈 장관께서 좀 고쳐야 된다.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판단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의 그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 바로 첼리스트 A 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A 씨는 바로 제보자의 전 연인이자 또 해당 술자리에서 첼로 연주를 했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유튜브 방송 더 탐사가 보도한 내용 그리고 A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바탕으로 과연 A 씨는 어떤 인물인지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먼저 A 씨가 지난 2022년 4월 달에 올린 글입니다. 아마 선거 직후인 것 같은데요. 등록하고 자주 못 찾았네요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아니 저게 제명인의 마을인가요? 거죠? 제명인의 마을인가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시죠. 자, 이건 더 탐사에서 보도를 한 건데요. 제보자 여자친구 첼리스트는 어떤 인물인가라고 더 탐사가 어제 그제 방송을 하면서 올렸던 내용입니다. 지난 7월 윤석열 한동훈 술자리 반주 참석까지 했던 민주당 지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스로 개딸이라고 부른다. 이재명 지지자의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죠. 그리고 민주진영 내 파워 트위터라고 또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말 술자리 참석 이후 국민의힘 인사들과 가까워지면서 남자친구와는 헤어졌다라는 내용까지 더 탐사는 보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강진구 기자와 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을 올리면서 외모를 좀 비하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던 걸로 봤을 때 좀 공교롭지만 뭐 이런 글들과 또 SNS 사진과 또 다 더 탐사의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여권 쪽에서는 더 탐사의 보도 내용과 제보자의 어떤 그 제보가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인 게 지금 이게 더 탐사 내용이 이제 또 보도가 되자마자 이 첼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행적을 이제 쫓다 보니까 네. 실은 이제 그 자리 이후로는 남자친구하고 뭐 연락도 잘 되지 않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실은 그 전에 이재명 대표의 사실 개딸들과 관련된 활동을 해왔다면 실은 그 자리야말로 어떤 정황 증거를 수집하기 가장 좋은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녹음이나 뭐 사진 한 장 뭐 이런 게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이 첼리스트하고는 지금 어느 언론도 접촉이 잘 안 되고 있고 네. 그 당사자의 오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금 연락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이 된 상황에 대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뭐 지금 링계를 맞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오빠에게 그러면 그 첼리스트가 그 자리에 갔던 건 사실이냐라고 묻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봤을 때 이 제보의 신빙성, 이 사실의 자체에 대해 신빙성 모두의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다시 좀 추가적으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링거라든지 참석 여부에 대해서 묵묵부답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아니 그거는 그 어제 그러니까 오마이뉴스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 오빠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인물. 아니죠. 그 첼리스트의 오빠. 첼리스트의 오빠. 오빠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과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뷰 내용에 지금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이제 전화 통화는 맞느냐 그러니까 통화 녹음한 거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자가 무슨 질문을 하냐면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참석한 그날 술자리가 있었던 것은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게 사실 본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는 건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는 건지 그건 이제 해석의 영역이죠.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박성민 비서관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제보자가 개딸 활동을 했다 또는 뭐 민주진영의 지지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뭐 그 통화 내용이 뭐 전부 다 이제 이재명 대표나 뭐 민주당 측에 유리하게끔 만들어낸 내용이다라고 보기에는 그건 좀 너무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통화 내용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통화 내용의 당사자인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다 보니까 뭐 추가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통화 내용의 신빙성이라던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판단이 좀 보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 뭐 네. 이것이 뭐 제명인의 마을에 글을 올렸다 뭐 또는 뭐 최근에는 뭐 국힘 인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해서 뭐 통화 내용이 뭐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이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한 장관이 김 의원의 질문을 받고 잠시 머뭇거렸던 그 답변의 태도가 다소 의아스럽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박 의원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실제 김 의원과 한 장관의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제가 제 기억으로 한 2분 정도 그 질문을 하는데 2분 정도 바로 답이 부정적인 답이 나오지 않고 좀 처음에는 좀 아사무사했어요. 그래서 좀 생각의 정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쪽에 뭐 카드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좀 탐색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점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뭐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매번 그렇게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질문을 다 해보시죠.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일단 질문 다 해주시면 제가 답 드리겠습니다. 아니 석 달 전인데 기억에 답변을 못 하시나요? 끝난 다음에 사과도 안 자, 하시잖아요. 그 자리에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박범계 의원이 지적하는 건 바로 저 부분입니다. 일단 먼저 질의를 하셔라. 질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제가 대답을 하겠다라고 한 장관이 했던 그 부분을 약간 머뭇거렸다, 의아스럽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최단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이십니까? 일단 저는 좀 다른 해석이 되는데요. 먼저 질문을 다 들어야 네. 내가 어떠한 질문에 답변을 할 것인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잠깐 머뭇거렸다고 하는데 일단 그 시간 자체가 2분 정도가 됐는지 여부도 이제 불분명하지만 보통은 그날 어디 누구와 만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거기서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게 오히려 거짓말이죠. 오히려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몇 날, 몇 월, 며칠에 내가 누구와 만났었나? 라는 걸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날은 내가 만난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 대답의 진위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한 장관이 다 듣고 나서 내가 누구와 만났었나? 그리고 지금 영상에 나오지 않지만 한 장관이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내가 20년 넘게 10시 이후에는 그 누구와도 술을 마신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누구와 몇 날, 며칠, 몇 시에 만났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박범계 전 장관의 얘기보다도 한 장관이 생각을 하고 나서 답변했던 것이 오히려 답변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린 건 아니고 그걸 뭐 당황해서 본인이 얘기할 게 좀 생각이 안 났다. 뭐 그래서 이제 당황했다라고 하는 그 박범계 의원의 해설과는 조금 결이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어떻습니까? 뭐 박범계 의원께서는 또 저렇게 볼 수 있죠. 보기에는 머뭇거리네. 왜 답이 저렇지? 근데 저는 또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요? 한동훈 장관이 왜 저렇게 흥분하지? 뭐가 있나?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 거예요. 시각이라는 것이죠. 네. 저걸 가지고 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좀 잠시 멈췄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뭐 2분 아닌 것 같은데 박범계 의원 눈에는 한 2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좀 이 논외로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장관이 대학 다닐 때부터 술은 한 방울 너무 먹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고 네. 취재한 바로는 검찰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술자리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예외가 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르면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김의겸 의원이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검찰 시절에도 그런 어떤 케미를 맞춰 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대통령이 돼서 한동훈 장관을 법무장관 맞춰놓고 나서 수시로
본인의 수족처럼 만드는 이런 것들이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을 하려다가 보니 이런 이제 그 녹취를 보면서 어떤 나름대로 본인은 믿고 질의를 한 것이다라고 보고 이제 좀 논의 말씀까지 빠져서 죄송하지만 결국에는 보는 시각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부르면 달려간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만 검찰 부르면 시절 달려간다. 검찰 뭐 시절에 이렇게 했던 게 검찰 출입 기자들의 전언입니다. 물론 뭐 당시 이제 3차장이고 대검에서도 이제 반부패 부장 할 때 그 시절에 이제 직장 상사니까 뭐 상사가 부를 때 갈 수도 있죠. 물론 다른 자리에 뭐 동료들이나 뭐 이런 자리에는 참석을 잘 하지 않더라도 마치 윤석열만 부르면 간다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직장 상사들이 불렀을 때도 뭐 가지 않았을까 뭐 그런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제가 좀 말씀 더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의원의 이런 술자리 공방이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아마 당분간 법적 다툼까지도 간다고 얘기를 한 터니까 시간이 좀 지나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좀 지켜보면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 늦게쯤 김남국 의원의 모습도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화면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 장관님 좀 기분은 누그러지셨어요? 국무위원들에게 화내고 격앙된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라고 오히려 차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이고. 김남국 의원 질의 시간이 아닙니다. 자, 불리하니까 말 끊지 마세요. 불리하다고 우리나 도와준다고 해서 말 끊지 마시라고요. 정리하세요, 김남국 의원. 왜 답변을 못하게 합니까? 예? 실컷 불러놓고 답변하면 고함 지르고. 들으려고 지금 위원장님 잘랐잖아요. 김남국 의원. 예? 되돌아보세요. 되돌아봐. 자, 지금 녹취에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데 김도읍 위원장에게 나이가 한참 어린 김남국 의원이 다소 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라는 게 이제 논란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 사람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대개 가리키는 그런 네. 용어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뭐 국회의원끼리 뭐 나이가 몇 살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위원장이 이러이러한 지적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더군다나 고함을 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바로 고함을 쳐가면서 이 사람아라고 하니까 대단히 부적절하죠. 저는 뭐 거기에 무슨 어마어마한 의도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네. 여하튼 본인이 그냥 그 잠깐 그런 그 실언을 한 데 대해서 사과하면 넘어갈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불법 대선 자금 관련된 수사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검찰 수사 속도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먼저 배신감을 토로하며 추가 폭로를 예고한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좀 뭐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참 뭐 비정하달까 그런 세상이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고. 누구에 대한 착각이었나요?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저는 순수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진짜 이 무서운 거지. 감옥 안에서 세상이 무서운 말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자, 입을 열기 시작한 건 유동규 전 본부장뿐만이 아닙니다. 대장동 일당으로 꼽혔던 인물들 역시 유의미한 진술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8억 원의 전달 과정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남욱 변호사를 시작으로 남욱 변호사의 지인 이모 씨,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을 거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금액이 전달됐다라고 나머지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은 모두 일치합니다. 그러나 김용 부원장만큼은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최근 검찰이 김용 부원장에게 건네졌다는 걸 뒷받침할 만한 그런 진술도 추가적으로 확보했다는 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4월이면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20억 원을 부탁했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때 4월에 김용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 유 전 본부장의 사무실입니다. 개인 사무실을 찾아서 유 전 본부장과 만났다는 걸 정민영 변호사가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물론 김용 부원장 측도 입장을 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사무실을 내서 인사차 간 것이다. 그러니까 가긴 갔는데 거기에서 금전적 거래는 없었다. 갔다는 게 어떻게 금전적 거래와 연결이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기가 좀 공교롭고 그런 점들 때문에 아마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검찰은 여러 명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용 부원장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일시와 장소를 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금액이 검찰이 처음에 파악했던 것과 달라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다르게 책정을 했다는 것에서 포인트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뇌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까지 밝혀진 바로는 지금 남욱 변호사의 그 직원이 메모를 가지고 있었고 이 메모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느냐인데 그 당시 정민용 변호사의 전 자택에서 계속해서 출입 기록이 있었다까지예요. 근데 여기까지를 했을 때에는 어떤 주장이 나왔냐면 그러면 정민용 변호사한테까지 돈이 가는데 이것이 유동규 본부장이나 김용 부원장까지 흘러갔던 것을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이냐. 네. 여기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용 부원장이 만났다라는 진술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여러 가지 혐의를 봤을 때에는 하나의 증거로는 찾기가 어렵고 직접 증거는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뇌물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이것을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이런 정황 증거들이 여러 사람의 입으로 진술이 일치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검찰 수사가 더 힘을 받고 있다 이런 최단비 변호사의 말씀이 있었는데 박성민 비서관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뭐 지금 입장이 다른 거죠. 이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전달을 하기 위해 만났다라는 한쪽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네. 한쪽에서는 그냥 이제 사무실을 개업했기 때문에 방문을 했다라는 인사차 정말 이제 만나러 갔다 정도의 이야기인 것인데 이것을 한쪽의 주장과 또 다른 한쪽의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섣불리 뭐 이제 언론의 보도나 이런 것들만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사실 지금 이 모든 김용 부원장과 관련된 수사의 흐름이 물론 뭐 앞에서 언급되었던 뭐 3명의 진술이 일치하고 뭐 여러 명이 똑같은 장소와 시간을 언급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김용 부원장의 혐의에 대해서 뭔가 좀 더 확신을 하게 되는 증거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은 맞으나 아직까지 분명한 것은 김용 부원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공통된 진술 이외에 네. 증거를 획득해야 하는 과정은 역시 검찰의 몫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한쪽에서는 그저 만났을 뿐이다 네. 또는 한쪽에서는 돈을 전달하기 위해 만났다라는 식의 이제 진술의 배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시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만났다는 거는 둘 다 인정한 부분이니까 검찰 수사 과정 좀 지켜보죠. 그리고 어떤 증거들이 나오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폭로가 계속되고 있는데 화면 보시죠. 자, 이런 얘기도 왔습니다.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의 재산 축적 과정에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 당시 시의원이었는데 월급은 300만 원 가량이다. 어떻게 여의도로 이사를 갈 수 있었느냐. 그리고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빚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아파트를 얻었다고 한다. 어찌 그게 가능할까? 결국 검은 돈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 지금 거의 60이 다 돼갑니다. 그렇죠? 그 부인도 뭐 직업이 있다고 하고요. 네. 그러면은 뭐 부인 돈으로 샀을 수도 있는 것이고 대출도 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출 뭐 네. 그런 것도 있고 더군다나 저게 갭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갭 투자가 불법은 아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좀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거다. 근데 자기가 자꾸 돈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돈이 없는 자기의 책임일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고 저 의혹 제기는 물론 검찰이 지켜보기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 시기가 김용 부원장이 아파트를 2채를 저렇게 샀다는 시기가 2013년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나 위례 신도시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았던 시점과 일치는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여기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런 의심은 해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현재까지 증거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그 아파트를 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산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한 주장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다. 뭐 그 가능성 저희도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시기가 좀 겹친다는 점이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도 실제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면 오히려 돈을 쓰고 다녔어야 하는 것 아니냐. 당시에 돈을 그렇게 넉넉하게 쓰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유동규가 대선 자금 명목으로 김종에게 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과 사실들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네. 김용 당시 부원장이 뭐 여러 가지 그 조직 분야의 실무를 맡고 있었는데 돈을 그렇게 받았으면 오히려 쓰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시에 콩나물 국밥도 주변에 얻어먹고 다녔답니다. 그 서영주 대변인, 네네. 실제 당시 그랬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뭐 그래요? 박홍근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그 좀 뭐 친했던 문진석 의원님도 있으시고 뭐 네. 당시 캠프에 있었던 분들은 김용 부원장이 오르르게 밥을 얻어먹고 다닌 정도로 좀 되게 이제 좋은 말로는 검소하다. 좀 뭐 좀 그런 그만큼 돈을 쓰지 못했다. 쓰지 않았다. 네. 근데 여유가 없어 보였다. 돈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분이라서 그래서 믿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보면 아파트 매입 시기들이 15년, 17년이었는데 그걸 대출 받아서 갭 투자해서 부인이 이제 대기업에 한 30년 차로 해서 연봉 한 1억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비를 모아서 본인도 이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이렇게 갭 투자를 통해서 한 것이죠. 그러면은 대출도 받았다고 하니까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런 돈을 받았으면 뭐 그렇게 좀 살겠습니까? 그게 무슨 뭐 작전이다 그러진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동규 씨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분의 진술의 신빙성이 결국에는 중요해요. 네. 그런데 이분이 진술을 내인물에서 정치자금으로 바꿔가는 진술 번복한 그 동기를 잘 설명하지 않으면 유동규 씨가 계속 입을 여는 순간 뭔가 본인은 뉴스가 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지금 이런 그 김용 부원장에 대한 아파트 매입 같은 그다음에 정진상 어떤 실장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흔들기 위해서 근거 없이 저렇게 진술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신뢰가 무너지면요. 유동규 씨의 말은 전혀 믿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유동규 씨가 본인을 믿고 맡겼던 대장동 사업에 그 대장동 일당과 손을 잡아서 검은 돈을 손대서 모두 당하게 해놓고 나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어떤 플리바게닝을 했을 공산이 큰 그런 행태로 보이는데 본인이 막 형제에게까지 하고 본인은 대단히 돈도 없고 고생만 하고 피해자였다. 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보기에는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습니까, 신보라 의원님? 네, 근데 지금 대장동 관련한 재판이 한 1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최근 재판에서 이제 이재명 뭐 당시 성남시장이라는 것도 좀 거론이 되고 네. 지금 이제 그런 진술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 실은 유동규 본부장 입장에서는 배신감, 비정한 마음 그리고 자기가 받을 것은 받고 이재명 대표가 명령해서 한 건 그대로 받아야 된다 이런 이제 발언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간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우선 기본적인 배신감이 컸기 때문에 자신이 떠안을 건 좀 떠안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가 실은 이제 김문기 처장에서 몰랐다고 한 발언들을 보면서 좀 배신감 같은 마음이 들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 이야기들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진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게 단지 유동규 전 본부장만의 진술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교차 진술로 이제 증언이 사실로 이제 거의 확인이 되는 과정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허황된 진술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2014년에 뭐 자금이 흘러간 정황과 같은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네. 이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 그 부원장에게 전달했던 내역과 관해서 그런 진술까지 이어진다면 이게 본격적인 그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까지도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꾸 이 증언 일치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거는 정확하게 검찰에서 처음에 유원홀딩스를 만든 거는 유동규 씨입니다. 유동규의 원 해서 유동규의 유일한 회사다 해서 유원홀딩스를 만드는데 지금 진술이 일치한 사람들이 다 이 유원홀딩스와 관련된 경제공동체예요. 남욱, 정민용이 유동규 씨를 대리해서 바지 사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뭐 나머지 그 유원홀딩스 외의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진술 일치 부분들은 본인이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게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것도 파악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돌의 흐름이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흘러갔느냐 이 부분은 아직 사실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어떤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민주당에서 정성호 의원이라고 사선 의원이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구고 친명계 의원으로 꼽히는 의원입니다. 조심스럽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런 흐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용은 돈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이재명 대표에게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궁금증 갖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진실은 이제 하나님만이 알겠지만은 뭐 김용이 뭐 개인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겠죠. 다만 대선 경선 때부터 뭐 그 이전부터 제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가깝게 지냈고 이재명과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같이 활동해 왔는데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잘 알고 있고 늘 뭐 부패지옥, 청렴천국 이거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고 같이 활동을 해왔는데 김용이 저는 돈을 받았다는 걸 상상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저는. 최병우 위원님,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것도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게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건네졌다라는 건 더더욱 상상하기 힘들다. 아니 그러면서 이제 김용의 개인 비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짐작의 영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과연 이 사법적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관해서 아마 수많은 논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내가 대선에서 지면 감옥 갈 줄 모른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서 졌을 때 과연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계의 좌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변호사고요. 그러니까 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관해서 아마 시나리오를 몇 개는 막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본 것 중에 저는 하나가 이걸 김용 개인 비리 최악의 경우 지금 현재까지는 김용 부원장이나 이재명 대표는 김용 부원장은 조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김용 부원장의 결백을 믿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그 단계인데 이 1차 방어선이 무너질 경우에 그러면 이제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이렇게 막아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거기에 김용의 개인 비리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게 정성호 의원을 통해서 지금 툭 튀어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우리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어떤 진술도 1년 동안 없던 진술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그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얘기했던 게 배신감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거든요. 김용 부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인연이 굉장히 깊은 건 잘 알고 있고 자신의 분신이라고도 얘기했던 김용 부원장이기도 한데 만약에 개인의 비리로 뭔가 선긋기를 한다면 김용 부원장도 혹시 좀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 같은 건 민주당 내에 없습니까? 아직 뭐 그렇게까지 가는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김용 부원장의 이제 구속되는 과정이 보면 결국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결정적인 빌미를 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제공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오히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의 변화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에서는 좀 더 의문스러움을 제기를 많이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검찰의 회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뭐 선긋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아직은 좀 기다리고 있는 단계로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또 다른 폭로를 했습니다. 지난해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당할 당시에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는 건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것도 정진상 실장이었다는 주장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인을 해봤더니 그 정 실장이 휴대전화를 버리고 한 배경에는 그 안에 자신들끼리 어떤 텔레그램 단체방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나 봅니다. 그걸 어떻게든 숨기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그 휴대전화를 던지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게 최근 보도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최단희 변호사님, 네. 뭐 저렇게까지 해서 증거를 좀 인멸하려고 했던 거는 그만큼 안에 중요한 긴밀한 내용이 담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일단 이 건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과연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지면서까지도 보호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증거인멸하려던 것이 무엇일까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인멸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언론 보도에는 유동규, 정진상, 김용이 정무방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럼 정무방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를 우리가 추론을 해본다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떠한 혐의를 그 당시에 받았는지 보면 됩니다. 그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과 관련된 것이고 결국은 대장동과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까지의 수사를 보면 뇌물 아니면 정치자금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동기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추론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그러면 정진상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압수수색을 나오기 전에 이것을 알려줬을까입니다. 그러면 압수수색과 관련되어서 먼저 정보를 파악을 했다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도 검찰의 수사에 한번 나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차장을 모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골프도 쳤고 골프 칠 때 카트도 같이 탔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때문에 검찰은 이런 유 전 본부장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의 증인으로 세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일부에서는 그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죠?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어제 SBS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네, 하시는데 인지를 못했다 그 뜻이죠. 네. 호주 여행을 11일이나 같이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게 좀 논란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걸 굳이 부인할 필요도 없고. 알겠습니다. 뭐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저 부분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다. 그래서 지금 재판에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담희 변호사님, 만약에 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어느 정도 불리하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일단 유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아까 잠깐 이제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유원홀딩스 사람끼리 다 진술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 진술의 일치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진술이 일치하는 게 본인들에게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술이 일치했을 때 그것이 결국은 본인들이 뇌물죄라든지 정치자금에 유죄로 가는 것이거든요. 보통은 본인들에게 유리하려면 서로 진술이 배치돼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진술도 증거로 쓰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본인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진술에 일치하면 본인이 굉장히 불리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공선법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것을 받고 있는데 지금 검찰이 단순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도 대면 보고를 상당히 많이 받았다. 네. 근데 대면 보고를 받아도 예를 들면 표현이 하위 직원이라고 하니까 하위 직원이면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보고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남시에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데 대면 보고를 하는 직원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은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 정도의 진술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핵심입니다. 근데 그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 부분이 이제 두 가지 건으로 그랬잖아요. 백현동하고 이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부분인데 그 두 가지 건에 예를 들어서 한 절반 정도만 이제 검찰이 그 기록을 냈다고 볼 때 그게 10,000쪽이라는 거 아니에요. 10,000쪽. 그럼 절반이면 한 5,000쪽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다는 정황. 이게 5,000쪽이면 아마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요? 뭐 저는 그걸 보면 아마 법정에서도 뭐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진술이 없더라도 네. 법정에서도 그걸 입증하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이제 기억의 영역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 통상 사람을 이름을 기억 못하는 게 있고 얼굴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습성이 인지라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저도 따지고 보면은 저는 얼굴을 기억하는데 이름을 기억 못합니다. 근데 정치인들 중에요, 저 오랫동안 만났어도요, 저 얼굴을 기억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명을 해주면 그때 만났던 분 이렇게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기억의 영역을 가지고 뭐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한 것도 좀 웃기지만 제 생각에는 이 유동규 씨의 이 증언, 김문기 씨 유족과의 어떤 얘기들을 통해서 증언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검찰에서 이 대선 자금과 공직선거법까지 통으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했다는 것을 저는 솔직히 본인들 스스로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도 좀 들고요. 아까 최동희 변호사님께 얘기했지만 남욱이나 정영학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술이 엇갈려야 유리하겠죠. 하지만 이미 그들은 대장동 수사를 통해서 자금을 1,000억씩 뭐 이렇게 수익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좌 추적이나 자금 추적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건 김만배 씨가 사라졌어요. 50억 클럽에 곽상도원이 본인 혼자만 있고 나머지 50억 클럽에 거론되던 사람이 사라지고 유동규만 남아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너무 검찰이 시나리오를 짜고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좀 추측성 발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김문기 처장을 소개시킨 사람이 사실상 거의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이제 뭐 2014년 뭐 전후로 변호사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갔을 때부터 가장 관계를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당시 변호사 시절부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사진이나 어떤 영상으로 확인된 증거와 또 다르게 사적인 만남이 여러 차례 아마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호주 뉴질랜드 여행 가서 요트 값도 뭐 냈고 본인이 냈다라고 카트도 같이 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발언들을 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오랜 시절에 거쳐서 김문기 처장을 도대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몰랐을 리 없다라고 하는 증언을 굉장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발언이 아마 그 증언대에 서게 되면 또 나오지 않을까 짐작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족들이 또 그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들이 녹취록을 하나 공개한 게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다 듣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만 회사 사표 내고 이제 캠프 외곽에서 뭐 들어가서 좀 도우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죠. 네, 아유 또 뭐 그래서 제 입장에선 나를 임명해준 양반인데 그래서 가서 명절 휴가 연휴 때 좀 한번 뵐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바쁘신 건 없으세요? 아, 네, 딱히 없는데 뭐 사장님이랑 저랑 보자는 말씀이신가요? 술 좋아하면 소주라도 한잔 하든가. 아, 네, 좋죠. 2월 2일 날 어떠세요? 자, 일단 저 녹취 내용에 저희가 충분히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유족 측이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 해당 이재명 후보 측 인사가 깜빡 블랙아웃이 됐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그럴 경우 모른다고 일단 대답을 했다. 뭐 갑자기 생각 안 날 때가 있지 않느냐. 순간 당황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저 이재명 측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독단적으로 갔을까 아니면은 당시 이재명 캠프의 관계자들과 뭔가 좀 교류가 있고 난 다음에 캠프의 대표로 갔을까? 또 누굴까? 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거든요. 소장님 좀 아시는 게 있습니까? 일단 뭐 독단적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시가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었고 당시 이제 고 김문기 처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좀 뭐 기억이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유족들이 서운해했잖아요. 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선거 전략은 아니더라도 유족들이 서운한 부분들을 달래기 위해서 가서 이렇게 좀 유족들을 만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서운한 부분들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측근이라고 하는 이제 캠프에서 후보의 측근이라고 하는 분께서 어떤 유족과의 만남을 이제 논의한 과정 속에서 갔던 걸로 생각이 드고요. 네. 그다음에 좀 블랙아웃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저도 좀 적절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괜찮지만 블랙아웃이라는 것은 아유 뭐 잠깐 정신을 잃었다 하는데 그거는 유족들이 듣기로는 불편할 수 있죠. 불편할 수 네, 있어서 네. 더 화를 자초한 바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족들이 이제 기자회견 하시죠. 네. 그런 만남 시도했는데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나서 좀 움직임으로 봐야지 이게 어떤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들을 뭐 어떻게 회의를 하려거나 뭐 어떤 뭐 설득을 하려는 이게 보다는 좀 불편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었다라고 보시면 옳을 것 같습니다. 아마 추정컨대 전화 통화를 한 건 뭐 2월 2일 이전인 것 같고 전화 통화상에서 2월 2일 날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2월 2일 날 만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더 이상 유족 측이 원하는 정도의 어떤 사과나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들은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그게 2월 23일입니다. 그때 목소리를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조문이나 어떠한 애도의 뜻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마지막 발인날 이재명 후보님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변호사 시절 때부터 연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이재명 후보님은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일관되게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표창까지 받고 호주 네덜란드 트램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런 정황들 그리고 김문기 전 처장은 몰랐다고 했던 걸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만약에 또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다소 좀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3주기의 내용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현충원을 찾아서 참배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유정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현직 대통령이 서거일 전후로 묘소를 찾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최병무 의원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사실 저거는 굉장히 저는 어떤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으로 그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그만큼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뭐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근데 국민의힘에는 엄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도 있습니다. 네. 당원들 중에. 그러니까 그런 쪽까지를 함께 고려를 해서 이 11.6 이 날짜를 하루 앞두고 이제 묘소를 참배한 것 아닌가. 이 정치적 판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오늘 한겨레 신문도 그렇게 보도를 했더군요. 지지율이 좀 낮은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지금 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지율이 높아도 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날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새누리당 후보 시절에도 부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의 지도자셨습니다. 나라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자 철학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와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놓아드렸으면 합니다. 아버지 시대에 이룩한 성취는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그 시대의 아픔과 상처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자, 과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에 두 사람이 같은 날 참배를 했는데 뭐 만났다는 얘기는 없죠? 지금까지는 없는데 네. 시간상으로 보면 그 대구에서 오전 8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을 향해서 출발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 대략 한 뭐 10시 반이나 11시쯤이 오전 중에, 그렇게 오전 중이지 않을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참배한 건 오후예요. 네. 물론
그래도 충분히 만날 수는 있죠. 근데 지금까지는 뭐 만났다 뭐 이런 정보는 아직은 없습니다. 뭐 대통령실에서도 만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들 아시겠지만 국회 시정연설 중이었기 때문에 뭐 시간은 서로 다를 것이다. 만나지는 못했을 것이다. 적어도 그 현장에서만큼은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